그 사람이 어느 날 저를 밀었습니다. 가, 뒤돌아보지 마.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 밥을 대신 굶어가며 저를 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날 밤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그 사람은 제 곁에 없습니다. 왜 그는 그 순간 그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끝까지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평안남도 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산 마을이었어요. 아버지는 광부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농사일 거들면서 저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형이 5살 위였어요. 아버지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7살 때 갱도가 무너졌거든요. 그날 아버지 포함해서 12명이 못 나왔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어요. 광산에서는 달랑 관 하나 보내주고 끝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없어서 지금은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어머니 혼자 저희 2 형제를 키우셨어요. 새벽부터 밭에 나가시고 밤에 돌아오시면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앞에선 한 번도 힘든 내색이 없으셨어요. 늘 웃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12살 때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아프신 줄 알았지만 약 한 첩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형 손을 꼭 잡으시더니 그러셨어요. 정수야, 동생을 잘 부탁한다.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울지 않았어요. 저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형이 제 부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7살 형이 12살 동생을 키운 거예요. 형은 본인 밥은 굶으면서 저한테 먹였습니다. 배급 나오면 자기 몫을 덜어서 제 그릇에 얹어줬어요. 제가 형은 하면 난 먹었다. 너 먹어. 그랬습니다. 안 먹은 거 알면서도 저는 그냥 받아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제가 아프면 형이 업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십리길이었어요. 눈 오는 날 형 등이 따뜻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형은 자기 외투를 벗어서 저한테 덮어주고 본인은 얇은 옷으로 버텼습니다. 형이 먼저 군대를 갔습니다. 저도 나이 차서 따라 입대했어요. 운이 좋았는지 같은 특수부대에 배치됐습니다. 거기서 20년 넘게 같이 복무했어요. 형은 정찰 전문이었고 저는 폭파 전문이었습니다. 임무를 나가면 늘 같이 다녔어요. 형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대신 행동으로 챙겼습니다. 훈련 중에 제가 다치면 형이 업고 복귀했어요. 배급량이 적으면 또 자기 몫을 덜어줬습니다. 제가 형, 왜 안 먹어? 하면 난 먹었다. 너 먹어. 똑같았어요. 어릴 때나 군대서나 형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왜 장가 안 가냐고. 형이 그러더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제 뒷바라지하느라 못한 거였습니다. 돈도, 시간도, 마음도 전부 저한테 쓴 거예요. 형은 평생 한 번도 힘들다 한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처럼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형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전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형이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후회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형이랑 함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복파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후임들한테 기폭 장치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 옆에 박영호라는 후임이 있었습니다. 26살이었어요. 고향이 저랑 같은 개천이었습니다. 성실한 애였어요. 훈련 끝나면 늘 저한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날 내관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졌습니다. 영호가 들고 있던 게 그냥 터진 거예요. 아무 예고 없이
저는 3미터 뒤에 있었는데 폭음에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영호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 피가 즉 쌓였습니다. 손 한 번 못 잡아줬어요.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장비 불량이라고 보고했어요. 그 뇌관은 중국산이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건 저희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습기 차고 녹슬고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근데 상부에서는 매번 쓸 수 있는 거 쓰라고만 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훈련병 본인 부주의였습니다. 장비 문제 아니고 영호가 잘못 다뤄서 죽은 거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조심성 있는 앤데 뇌관 들고 장난치는 애가 아니었어요. 형한테 말했습니다. 형도 분노하더라고요. 형이 대대장한테 갔어요. 이건 장비 불량입니다. 재조사해야 합니다. 대대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수 동무 조사 결과 나왔어. 더 파면 동무가 위험해. 형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호 가족한테는 뭐라고 할 겁니까? 아들이 실수해서 죽었다고요? 결국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영호 부모님한테는 훈련 중 사고사라고만 통보됐어요.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통보. 그게 끝이었어요. 영호 관이 흙에 묻힐 때 형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형 옆에 서 있었는데 형 주먹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형이 대대장실에 다녀온 뒤부터 부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형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호야, 20년을 바쳤는데 사람 목숨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거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형 눈에 뭔가 달라진 게 보였어요. 분노 같기도 하고 환멸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형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어슬렁거렸습니다. 밥 먹을 때 옆자리에 앉고 훈련 끝나면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감시였어요. 형이 대대장한테 대든 게 위에 보고된 거였습니다. 그때 같은 부대 전후 박상철이 형한테 귀띔해줬어요. 정수야, 보위부에서 네 이름 나왔대. 조심해라. 상철이는 저희랑 20년 넘게 같이 복무한 전우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이 그날 밤 저한테 말했습니다. 상철이가 알려줬으니까 괜찮을 거다. 걔가 우리 편이니까.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년 전후였으니까요. 그해 겨울 보위부에서 형을 불러갔습니다.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군복 입은 사람 셋이 형 앞에 서더니 정수 동무 따라와라 그러더라고요. 형이 저한테 눈짓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끌려가듯이 나갔습니다. 3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형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사상이 의심된다더라. 저도 불려갔습니다. 이틀 뒤에요. 지하실 같은 데로 데려가더니 의자에 앉혀놓고 물었어요. 형이 평소에 무슨 말 하던가? 동무도 체제에 불만 있나? 저는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요. 진짜로. 신문하던 보위부원이 담배 피우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호 동무, 동무는 형 잘못 만났어. 형 때문에 동무까지 위험해졌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감시가 시작됐어요. 어디를 가든 누군가 따라붙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식당에서도, 숙소 앞에도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밤에 전화 받으면 이상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도청이었겠죠. 어느 날 직속 상관 김대위가 형을 몰래 불렀습니다. 김대위는 좋은 분이었어요. 저희 형제를 오래 지켜봐 주신 상관이었습니다. 형 따라 저도 갔어요. 캄캄한 창고 뒤에서 만났습니다. 김대위 얼굴이 안 좋았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입 열었습니다. 정수, 너의 이름 명단에 올랐다. 형이 물었어요. 무슨 명단이요? 숙청 명단이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숙청.
그 말 한마디가 뭘 뜻하는지 저희는 알았어요. 정치범 수용소.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끌려가요. 김대위가 말이었어요. 다음 달이야. 나는 힘이 없어서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 말 내가 한 거 아니다. 형이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저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었어요. 창고 뒤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형이 말했습니다. 정호야, 우리 떠나야 한다. 저는 물었어요. 형, 어디로? 형이 대답했습니다. 남쪽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탈부. 그건 죽음보다 무서운 말이었어요. 잡히면 총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남아 있어도 어차피 끝이었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형 얼굴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형이 결정한 거였어요. 저는 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다 계획했어요. 압록강이 얼어붙는 2월 초가 적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강을 건너면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형이 루트를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탈북했다가 잡혀온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국경 근처 어느 마을에서 출발해서 강의 좁은 지점을 건너면 된다고요. 중국 쪽에 조선족 마을이 있어서 거기서 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모았어요. 가진 걸 전부 다 털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이 합쳐서 중국 돈으로 바꿨습니다. 브로커한테 줄 돈이었어요. 준비하면서 한 사람한테만 말했습니다. 상철이었어요. 20년 전후니까 목숨 걸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든 사이였어요. 형이 상철이한테 말했습니다. 상철아, 우리 곧 떠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상철이가 고개 끄덕였어요. 알았다. 조심해라. 그리고 형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상철이랑 손 잡았어요.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보위부인가? 끝인가? 문 열었더니 김대위였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뛰어온 게 분명했어요. 김대위 얼굴엔 공포가 아니라 결심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당장 떠나야 해. 보이부 오늘 밤 온다. 형이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밀고 했어? 너희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밀고 누가 아는 사람은 상철이밖에 없었는데 형이 물었어요. 누가요? 김대위가 대답했습니다. 상철이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상철이 20년을 같이 했는데 같이 죽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얼굴을 봤어요. 새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대위가 말했어요. 자기 살려고 그랬대. 너희들 팔면 성분 올릴 수 있다고. 형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한테 말했어요. 가자! 지금 아니면 끝이야!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돈도 다 못 챙겼고 루트도 제대로 확인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형이 곧장 숙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곧바로 따라갔어요. 뛰면서 뒤를 봤습니다. 숙소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2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상철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손 잡던 그 손, 그게 우릴 판 손이었다니. 20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신 앞에선 영하 25도였습니다. 숨만 쉬어도 코털이 얼어붙었어요. 숙소에서 나와 산길로 달렸습니다. 원래 계획한 루트가 아니었어요.
급하게 떠나느라 그냥 북쪽으로, 강 쪽으로 뛰었습니다. 형이 앞서고 저는 뒤따랐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 얼어붙어 있었어요. 달빛에 얼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쪽이 중국이었어요. 형이 먼저 얼음 위에 올라섰습니다. 발로 두드려 봤어요. 단단했습니다. 가자. 형이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올라갔어요. 포복으로 기었습니다. 서서 걸으면 눈에 띄니까요. 얼음이 차가웠어요. 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장갑 낀 손도 감각이 없어졌어요. 형 뒤꿈치만 보면서 기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어요. 호루라기 소리, 고함 소리, 추격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알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뻔했으니까. 형이 뒤를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셋인지 넷인지 달려오고 있었어요. 총을 들고 형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나려는데 형이 제 어깨를 밀었어요. 가. 뒤돌아보지 마. 형, 어머니한테 약속했어. 널 지키겠다고. 형 눈을 봤습니다. 달빛에 형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어서 가. 형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여기다. 추격대 불빛이 형 쪽으로 쏠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형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형 뒷모습이 작아졌어요. 총소리가 났습니다. 1발, 2발, 3발, 그리고 고함 소리, 몸싸움하는 소리, 다시 총소리. 저는 뛰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형 말은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는데 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강을 다 건너 있었어요. 흙바닥이었습니다. 중국 땅. 뒤를 돌아봤어요. 강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을 두고 왔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총소리만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1발, 2발, 3발, 그리고 고함 소리. 그게 형 목소리였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확인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신없이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낮과 밤이 몇 번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산속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나무 밑에 쓰러졌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는데 차가운 줄도 몰랐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도 없는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을 떴는데 누군가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털모자 쓰고 낡은 외투 입고 손에 나무 지게를 들고 있었어요. 나무꾼이었습니다. 나무꾼이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중국말이었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업었어요. 지게를 내려놓고 저를 등에 업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내려갔어요.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1시간, 2시간. 그 사람 등이 따뜻했어요. 형 등 같았습니다. 어릴 때 형이 저를 업고 병원에 가던 그 등. 그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말없이 울었습니다. 작은 집에 도착했어요. 흙집이었습니다.
나무꾼 아내분이 나오셨어요. 50대 여자분. 제 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어요. 온돌이었습니다. 며칠을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열이 났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죽을 떠먹여 주셨어요. 목이 안 넘어갔는데 억지로 삼켰습니다. 형 생각에 밥맛이 없었어요. 입에 뭘 넣어도 형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정신이 좀 들었을 때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면서 말했어요. 북에서 온 거 알아. 보면 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들뻘인데 어떻게 그냥 둬?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모르는데, 저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를 살려줬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살아야 해. 네가 살아야 형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형이 목숨 걸고 저를 보낸 건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형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무꾼 아저씨 집에서 보름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방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 잡으러 다닌다고 했어요. 잡히면 북으로 송환되고, 송환되면 끝이었습니다. 숨겨준 사람도 처벌받고요. 아저씨가 브로커를 연결해줬어요. 한국까지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는데 가진 돈이 부족했어요. 아저씨가 모자란 돈을 보태줬습니다. 나중에 갚으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떠나는 날 아주머니가 삶은 달걀하고 빵을 싸줬어요. 먹으면서 가라고. 아저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라. 잘 살아라. 저는 절을 했어요. 큰 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중국 내륙을 지나 베트남 국경으로 갔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어요. 사흘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캄캄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있으니까 온몸이 쑤셨어요. 근데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갔어요. 작은 배를 탔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어요.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브로커가 물을 줬어요.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왔어.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몇 줄을 제대로 못 먹고 이동만 해서요. 브로커가 부축해줬어요. 여기서 한국 대사관까지만 가면 끝이야. 대사관 근처에서 현지 경찰을 만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경찰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왔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브로커가 앞으로 나섰어요. 뭐라고 말하더니 돈을 쥐어줬습니다. 경찰이 돈 받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버렸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철문이었어요. 브로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에 문이 열렸어요. 한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였어요. 탈북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턱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살았구나. 근데 그 다음 생각은 형이었습니다. 형이랑 같이 서고 싶었어요. 이 문 앞에 둘이서. 하지만 저 혼자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실감이 안 났어요. 여기가 남한이구나. 형이랑 가려고 했던 곳. 형은 못 왔는데 저만 왔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적응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어요. 은행 이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쓰는 법, 모든 게 다 처음이었습니다. 말은 통했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형 꿈을 꿨어요. 항상 똑같은 꿈이었습니다.
형이 뛰어가요. 어둠 속으로. 저는 뒤에서 부르는데 형이 안 돌아봐요. 그러다 총소리가 나고 저는 깨어납니다. 땀에 흠뻑 젖어서 하나원을 나오고 작은 방을 얻었어요. 정착금 받아서 월세 내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온통 형 생각뿐이었어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수용소에 갔을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게 됐어요. 저처럼 넘어온 사람들 돕는 일이었습니다. 서류 쓰는 거 도와주고 병원 같이 가주고 그 일하면서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형이 살려준 목숨인데 헛돼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통일부에 이산가족 신청을 했습니다. 형 이름으로요. 이정수,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본 날 다 적어서 냈어요. 아직 답이 없습니다. 형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수용소에 갔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매년 설날하고 추석엔 북쪽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술 한 잔 따라요. 형 잔이랑 제 잔, 둘이서 못 마셨으니까 혼자라도 마십니다. 형,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눈물이 나요. 매번 형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이 다 해줬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밥 차려주면 그냥 먹고 돈 주면 그냥 썼습니다. 고맙다. 형 덕분이야. 그런 말 한마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형제끼리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 해야 했어요. 그 말 한마디 못한 게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야 합니다. 형, 고마웠어. 평생 나만 챙겨줘서, 밥 굶으면서 나 먹여줘서, 결혼도 못하고 날 키워줘서, 그리고 사랑해. 말 안 해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나는 형 사랑했어. 통일되면 형을 꼭 찾으러 갈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고 울 거예요. 한 번도 못한 말 다 할 거예요. 안 계시면 묻힌 곳 찾아서 절 올릴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형, 그때 그 약속 지키느라 고생 많았어. 어머니한테 한 약속, 동생 지키겠다고 한 거, 형이 지켰어. 이제는 내가 지킬게. 형 목까지 잘 살게.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